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라. 성공적인 성격 따위를 찾아서 똑같은 복제품이 되려는 노력 같은 것은 집어치워라. 영화배우 브루스 리의 말입니다. 몇 가지 어록을 들춰보겠습니다.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프랑스의 장군 페르디낭 포슈의 말입니다. 텔레비전은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된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20세기 폭스사의 회장이었던 데릴 자누크의 말입니다. 전화기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웨스턴 유니언사의 내부 보고서 내용입니다.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디지털 이큐먼트사의 회장 케네스 올센이 했던 말입니다.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용량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어록들을 보며 웃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고백할 때 고개를 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그들의 말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은 그 기록을 보며 웃게 될 날이 올 테니까 말입니다. 365공 비타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놓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각자 몇 가지 쏠쏠한 조언들을 알려준 그런 얇은 책입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서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메일과 SN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이메일과 SNS처럼 자잘한 재미가 있는 것에 틈틈이 손이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조언을 준 크리스천 제럿은 심리학자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제럿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쁜 게 다가 아니다. 바쁜 건 개미도 바쁘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 의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작가 조너선 프렌스는 멀티태스킹의 유혹을 아주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베스트셀러 소설 자유를 쓸 때 집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무실에 자신을 감금하다시피 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심지어 자기의 구닥다리 노트북 컴퓨터에서 무선 랜 카드를 빼냈으며 초강력 접착제와 톱으로 이더넷 포트를 아예 못쓰게 만들었다. 그 다음 프렌즈는 귀마개와 소음 방지 헤드폰을 끼고 누에고치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해도 프렌즈의 사례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동물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창조적 마인드는 걸핏하면 한눈을 팔기 일쑤이고 새로 등장한 인터넷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누구나 집중력을 잃기가 정말로 쉽다. 멀티태스킹은 신화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걷기 같은 아주 무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만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의식적인 집중을 요하는 행위인 경우에
실제 이루어지는 현상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놓고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업의 전환 과정일 뿐이다. 마치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은 그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또 다시 원래의 일로 돌아오는 것 뿐인데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보다 능숙함과 정확성이 훨씬 떨어진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2-3시간 독서를 한 후 사람들과 사교적인 접촉을 가지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SNS와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도구가 출현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코네티컷 주립대학교의 로너 보먼이 이끄는 연구팀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단순히 책 읽기만 하는 학생에 비해 해당 단락을 읽는데 시간이 25%나 더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메신저에 쓴 시간은 당연히 제외한 결과다. 독서와 메신저를 같이 하든 쓰기와 텔레비전 시청을 같이 하든 특정 행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최종 결과는 동일하다. 일의 완성도는 떨어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보다 모든 활동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물론 멀티태스킹만 탓할 게 아니다. 이보다 은밀한 것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열어둔 채 겉으로는 일에 전념하는 양, 공부에 전념하는 양 보이는 행태이다. 이들 앱에서 깜짝 소식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면 푸시가 오면 우리는 바로 무너지고 만다. 이때 단순히 메시지에 응답하는 시간만 뺏기는 것이 아니다. 한눈 팔기 전에 하고 있던 일의 흐름을 되찾는데도 애를 먹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을 한 가지 실시했다. 2주일에 걸쳐서 직원들 27명의 작업 습관을 모니터링했는데 직원들은 메시지에 응답하느라 평균 10분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다른 앱을 둘러보는데 평균 10분에서 15분을 더 보낸 후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다. 이런 딴짓을 몇 시간이고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메일 하나 온 것에 후다닥 답하거나 짧게 전화통화 한 번 했다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작업을 전환하면서 마치 깊고 깜깜한 토끼굴에 빠져버린 것과 같아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자기 본연의 업무에서 정신줄을 놓는다.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작업 성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유혹에 저항하는 행위만으로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신력은 고갈되는 것이다. 이는 2011년 심리학자들이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부 참가자는 재미있는 비디오를 볼 수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비디오 플레이 버튼 화면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즉,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재미있는 비디오를 바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비디오 보는 것을 참아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후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 비디오 시청을 참아야 했던 부류는 비디오를 볼 수 있었던 부류에 비해 작업 성과가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딴짓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어림없다는 뜻이다. 할 수 있는 딴짓거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내력과 절제력을 사용한다. 프렌즌처럼 아예 이들을 집중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정신 에너지의 절반을 자기가 세워놓은 규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쏟다가 끝날 뿐이다. 네, 크리스천 제럿은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우리의 생산성을 잡아먹는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멀티태스킹 자체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 확실히 밝혀진 결론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간간히 알려지고 있지만 한때는 멀티태스킹이 정말로 신화처럼 자리 잡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업무만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업무를 하면서 뉴스도 듣고 손으로는 악력 운동도 하고 또 뒤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화 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수학 교과서 하나만 펴놓고 오로지 연필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영어 듣기 평가를 틀어놓고 또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 알림에 틈틈이 대답까지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커들이 당연히 더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조장, 격려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는 선천적으로 뭔가 능력이 부족한가 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없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영어 듣기 평가 잠깐 듣다가 다시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진 것을 진행할 때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그 사이에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영어 듣기 평가를 하다가 다시 수학 문제집으로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럼 조금 전에 어디까지 풀이를 이어나갔는지를 잠깐이라도 회상해야 됩니다. 만약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인 거죠. 결국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그 작업 사이의 전환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쭉 하고 그걸 마친 후에 다시 다른 일을 쭉 하는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 결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유혹거리가 있으면은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옆에 스마트폰을 둡니다. 그리고 카톡이 울렸어요. 우웅 하고 울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동안은 카톡에 답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열어보지 않는다라고 해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알람이 우웅 하고 울린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는 인내력을 발휘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책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공부든 일이든 충분히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요, 제가 늘 학생들이나 아니면 강의를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독서실 자습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똑같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둘의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작업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앉아있는 자세도 같고 앉아있는 시간도 동일하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집중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둘의 작업량은 결코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할 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오는 알람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알람이 우웅우웅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집중력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서요, 힘이 좀 새어나가는 그런 엔진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대한 엑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럿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아예 없으니 스마트폰이든 SNS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일거리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과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아예 귀를 틀어막든지 눈앞에서 치워버리든지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도를 최대한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든 인터넷이든 알람이든 간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깎아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는 자꾸 이런 SNS와 인터넷에 손이 갈까요? 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어서 혹시 알람 온 건 없는지, 혹시 이메일 온 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에리얼리는요,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 및 행동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한 채 계속하느냐 란 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왜 우리가 자꾸 SNS와 이메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동 이해하기. 댄 에리얼리는 비이성적인 성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목받는 행동경제학자이자 교수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리얼리는 왜 사람들이 형편없는 결정을 하는지, 왜 남을 속이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대단한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가장 소중한 근무 시간과 공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하는 비이성적 충동 뒤에 숨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에리얼리는 이야기한다. 우선 사람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체크하는 정말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메일은 아주 유혹적이라 사람들은 생산적인 시간을 우선적으로 이메일에 할애하고 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일이 진척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만약 받은 메일함에서 10개의 이메일을 삭제했다면 무언가를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그런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달력입니다. 달력에는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끝낼 수 있는 일을 표시하는 게 보통이지요. 그런데 가령 50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창의적인 업무를 끝내는 데는 보통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당연히 달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으로 설명하면 기회비용이란 카페라떼 한 잔에 5,000원을 쓸 때마다 다른 것에 그 돈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포기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이메일을 확인할 때와 50시간이 걸리는 일을 할 때를 비교해 봅시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50시간이 걸리는 창의적인 일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지요. 이메일은 왜 그렇게 유혹적인 시스템일까요? 푸시 알림이 오는 SNS도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무작위 보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쥐에게 당길 수 있는 레버를 주고 쥐가 레버를 100번 당길 때마다 먹이를 줍니다. 쥐의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죠. 100번을 당길 때마다 먹이가 한 개씩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먹이가 떨어질 때까지 당겨야 할 레버의 횟수를 1에서 100까지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 선택하면 실제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상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쥐는 레버를 계속 더 많이 당긴다는 겁니다.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도 무작위 보강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레버를 당기고 들어가면 보통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신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메일이나 SNS로 들어오는 쓸만한 정보, 우리에게 도움되는 기쁜 소식은 어쩌다 한 번씩만 발생합니다. 오히려 무작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돌아와 이메일과 SNS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할 개념은 선택 설계인데요. 주위 환경은 우리의 최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뷔페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담는다면 음식이 진열된 방식, 즉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가 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달고 맛있는 음식 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같은 진열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먹는 음식이 결정됩니다. 컴퓨터 안의 세계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세상은 지금 당장 확인하라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열어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죠. 이런 사이트가 지금부터 20년 뒤에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사람들의 시간과 집중력과 돈과 주의력을 빼앗기를 원할까요? 유튜브나 온라인 신문, 포털 사이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람들이 눈이 가도록 만들어졌으며 하나를 들어가서 확인하면 그만두지 않고 다음 것으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우리들의 집중력을 유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위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 둘째, 선택 설계 때문에 우리는 주변 세상의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유혹에 그다지 잘 대처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메일과 SNS에 자꾸 접속하게 되는 것이며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댄 에리얼리 교수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 거 네이버나 다음과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사이트 구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창을 켜지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할 그 단어만 딱 보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검색할 거리만 찾고 바로 나오실 수 있나요? 다음에서 이메일만 확인하고 바로 모니터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눌러서 창을 끌 수 있나요? 대단히 힘들 겁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 나오면 눌러보고 싶고, 제일 첫 장에는 속보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며 하여간 그런 온갖 텍스트와 사진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합니다.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저는 동영상 검색할 일이 많아서 유튜브를 종종 들어가서 동영상 하나를 검색해서 찾으면은 그걸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른쪽에 계속 관련된 동영상, 추천 동영상들이 뜨는데 그 추천 동영상들이 또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세상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최대한 뺏어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말고 PC 버전도 있잖아요. PC창 밑에서 계속 깜빡깜빡 울리면은 그 깜빡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꾹 참고 공부를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일과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컴퓨터를 꺼버리고 공부하고요. 그냥 아예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글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근무할 때야 업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시간, 자기가 공부할 때, 그리고 누구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밤에 와서 책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저기 이불 속에다가 처박아 두고 책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는 틈틈이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는 대로 확인하고 눈앞에 포털 사이트를 켜둔 채 실시간 검색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집중력을 100%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거에 이어서 그러면 이 이메일과 SNS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서 보다 생산성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집중의 힘, 멀티태스킹과 이메일 SNS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공부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